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했던 시간이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소음들, 학교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칠판에 분필 긋는 소리, 남편과 나누던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 딸아이가 엄마하며 달려오던 발걸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후에 찾아온 그 고요한 말이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경기도 의정부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나는 혼자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딸 수민이는 지구 반대편 캐나다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정년퇴직 후 몇 년째 나는 책과 차,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어지럼증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내게 박선호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석 달 전 응급실에서 퇴원할 때 간호사가 건네준 명함의 주인이었다. 40살의 그는 정말 성실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다. 혼자 지내던 내게는 든든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다. 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차 맛이 조금 달라졌고 잠이 너무 깊어졌고 기억이 자꾸 끊어졌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건강이 나빠서라고 생각했다. 의심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을 믿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 의심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랬던 내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때로는 가장 친절한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들지 못한 밤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여름 내가 거의 잃을 뻔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 여름이 시작될 무렵 나는 마침내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마당에 물을 주고 간단한 아침을 먹는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책을 펼친다. 점심은 대충 라면이나 김치찌개로 때우고 오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산책을 나간다. 저녁엔 뉴스를 보며 혼밥을 하고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든다. 그런 규칙적인 하루가 무너진 것은 석 달 전 어지럼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였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간병인이라도 두세요. 캐나다에서 걸려온 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걸려온 전화였는데 수민이는 잠도 못 자고 인터넷으로 간병인파 견업체를 찾아 연락처까지 보내줬다. 엄마 혼자 쓰러져 계신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제발 부탁이에요. 딸의 애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수민이가 보내준 업체에 연락했고 며칠 후 박선호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선호입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다. 키는 중간 정도의 깔끔한 차림새, 무엇보다 진중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나이는 40살 정도로 보였는데 말투가 정중하면서도 따뜻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엔 남자 간병인이라는 게 조금 어색했다. 집안 청소나 요리 같은 일을 남자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박선호는 내 걱정을 말끔히 날려버렸다. 선생님,
혹시 남자라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든든하네. 그가 오고 난 후 내 생활은 확실히 편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부엌에서 따뜻한 차 끓이는 냄새가 났고 집안은 늘 깨끗했다. 빨래도 개어져 있고 냉장고에는 간단한 반찬들이 채워져 있었다. 선생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자신의 일이라고. 그리고 정말 성실했다.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내 곁에 있었고 병원 진료도 함께 따라가 주었다. 무엇보다 남자다워서 든든했다. 전구를 갈아 끼우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 집 앞 작은 수리 같은 것들을 척척 해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힘들어했던 일들이 해결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약봉지였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정리해 주는데 봉지에 적힌 글씨가 매번 달랐다. 어떤 날은 깔끔한 글씨체였고 어떤 날은 흘려 쓴 것처럼 보였다. 날짜 표기도 가끔 어긋나 있었다. 선호 씨, 이 약봉지 글씨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게요? 약국에서 바쁠 때는 다른 분이 써주시기도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나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상했던 것은 차 맛이었다. 원래 박선호가 끓여주는 차가 맛있어서 자주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쓴맛이 났다. 마치 한약처럼. 오늘 차가 좀 쓴 것 같은데? 아, 건강에 좋다는 새로운 차를 넣어봤어요. 혈압에도 좋고 어지럼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너무 쓰면 설탕을 좀 넣어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차에 단맛이 났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한 뒷맛이 남아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내 몸의 변화였다. 박선호가 온 후로 어지럼증은 나아졌지만 대신 이상하게 피곤해졌다. 오후만 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렸고 한번 잠들면 깨어나는 것이 힘들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예 기억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선생님, 어제 저녁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느 날 아침 박선호가 묻는 말에 나는 당황했다. 저녁 식사 후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글쎄, 뉴스를 봤는데.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요즘 잠을 너무 깊이 주무세요.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충분한 휴식이 건강에 가장 중요해요. 더 푹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그는 자주 그런 말을 했다. 푹 자야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점점 더 깊이, 더 오래 잠들었다. 어느 날 밤 목이 말라서 깨어났을 때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길에 거실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 박선호가 분명 퇴근했는데 이상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누군가 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불빛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서류를 뒤지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구지? 내가 말하려는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박선호였다. 아, 선생님. 깜짝이야. 왜 안 주무세요? 선호 씨? 언제 왔어?
분명 퇴근했는데. 아, 그게 혈압약을 깜빡하고 두고 가서 다시 왔어요. 내일 드셔야 하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책상에서 뭘 하고 있었어? 아, 약봉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날짜 순으로 다시 배열하려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박선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져 있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럼 이제 가봐야겠어요. 선생님은 푹 주무세요. 그가 가고 난 후 나는 책상을 살펴봤다. 서류들이 평소와 다르게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특히 내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박선호에 대한 작은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환한 미소로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자 그 의심은 금세 사라졌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선호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나는 그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부엌에서 물을 끓이면서 항상 작은 콧노래를 불렀다. 점심때가 되면 어김없이 선생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고 오후 3시쯤에는 꼭 마당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받을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여보세요? 전화벨이 울리면 박선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평소에 밝고 친근한 톤과는 전혀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신중한 말투로 바뀌었다. 처음엔 사적인 전화겠거니 생각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통화라면 당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전화들은 너무 자주 걸려왔다. 하루에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도 넘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짧은 통화였다. 박선호는 주로 듣기만 했고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정도였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잠깐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평소의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누구 전화야?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다. 아, 이전 직장 동료예요. 가끔 안부 전화 주시거든요. 그런데 참 자주 오네. 하하, 그런가요? 별거 아닌 얘기들이에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다. 눈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고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을 보였다. 더 이상한 것은 그가 전화를 받으러 갈 때의 행동이었다. 늘 부엌이나 화장실 아니면 현관 쪽으로 가서 통화했다. 거실에서 나와 함께 있을 때 전화가 오면 꼭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받았다.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는 목소리를 낮춰 통화했다. 가끔 화장실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한 번은 정말 우연히 그의 통화 내용 일부를 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박선호가 부엌 창가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네, 그렇게 급하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더 자연스럽게. 내가 귀를 기울이려는 순간 그가 나를 발견했다. 순간 당황한 듯 전화를 끊고
창가에서 물러났다. 선생님, 빨래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통화 계속해. 아, 이미 끝났어요. 그날 저녁부터 박선호의 전화 받는 패턴이 바뀌었다. 집안에서는 거의 받지 않고 대부분 마당에 나가거나 아예 집 밖으로 나가서 통화했다. 어느 날 밤에는 정말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깼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는데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박선호가 분명 퇴근했는데 누가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다. 부엌에 누군가 있었다. 냉장고 앞에 선 뒷모습이 보였는데 뭔가 작은 봉지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약봉지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둑인가? 그런데 그 뒷모습이 낯익었다. 누구세요? 내가 말하자 그 사람이 화들짝 돌아봤다. 박선호였다. 아, 선생님. 깜짝 놀랐네요. 선호 씨? 지금 몇 시인데? 왜 여기 있어요? 그의 손에는 내 약봉지 몇 개가 들려 있었다. 평소 냉장고에 보관하던 것들이었다. 아, 그게 약이 걱정되어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왔어요. 혹시 날짜가 지난 것은 없나 해서요. 밤에요? 지금 죄송해요. 낮에 깜빡해서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생각나서 들렀어요. 열쇠가 있으니까. 맞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비 열쇠를 줬었다. 하지만 이렇게 밤늦게 나타날 일인가? 그런데 뭘 하고 있었어요? 아, 이 약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몇 개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그가 보여준 약봉지들을 봤다. 분명 며칠 전에 새로 받아온 것들인데 왜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 걸까? 이건 새 약이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어둡다 보니까 박선호의 대답이 어색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럼 이제 가세요. 늦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론 이런 일 없을게요. 그가 가고 난 후 나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약봉지들이 평소와 다르게 배열되어 있었다. 분명히 뭔가 만지작거린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다음 날부터 내가 더 깊이 잠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오후에 마시는 차를 마시고 나면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에 빠졌다. 그리고 깨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했다. 혹시 약을 바꿨나?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걸까? 어느 날 오후 나는 박선호가 끓여준 차를 받아들고 잠깐 망설였다. 컵 바닥에 뭔가 하얀 가루가 완전히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게 뭐예요? 아, 설탕이에요. 오늘은 좀 많이 넣었나 보네요. 설탕이 이렇게 안 녹나? 아,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써봤어요. 몸에 더 좋다고 해서요. 또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박선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우연히 화장실에 두고 간 것이었다. 호기심에 화면을 봤는데 문자 알림이 떠 있었다. 내일 확인 후 연락 주세요. 보험 담당. 보험 담당? 박선호가 무슨 보험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잠깐, 혹시 내 보험과 관련된 일일까? 그런데 왜 내가 모르게? 그 순간 박선호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아, 휴대폰 여기 뒀네요. 그가 휴대폰을 집어들면서 화면을 봤다.
문자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선생님, 혹시 문자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울리길래. 아, 네. 친구가 보낸 건데.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누군가 내 침대 옆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꿈이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생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나 보니 베갯잎이 축축했다. 식은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박선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박선호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던 어느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김도현이었다. 내가 교직에 있을 때 가르쳤던 학생 중 하나였는데 벌써 20년도 넘었을 것이다. 도현아, 어떻게?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들렀어요. 선생님 댁이 여기 맞죠? 그는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다.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어른스러운 미소까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걸 새삼 느꼈다. 어서 들어와. 박선호 씨, 차 좀 끓여주실래요? 박선호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호라고 합니다. 아, 김도연입니다. 선생님 제자였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는 괜히 뿌듯했다. 이런 순간이 오랜만이었다. 선생님, 정말 변하지 않으셨네요. 무슨 소리야, 늙어서 볼품 없어졌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품이 있으시고 아름다우세요. 도연이는 여전히 말을 곱게 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칠 때도 혼자 차분하게 책을 읽거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보험회사에서 일해요. 한국생명보험이라고 아시죠? 거기서 개인 영업팀 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결혼은 했고? 네, 아내랑 딸 하나 있어요. 딸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선호가 차와 과자를 가져다 놓고 조용히 물러나 있는 동안 나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건강은 어떠세요? 간병인분까지 두고 계시니까 걱정이 되네요. 아, 몇 달 전에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어서 딸이 걱정해서 간병인을 구했어. 그렇군요. 딸분은 아직 외국에 계시고요? 응, 캐나다에 있어. 도연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내 책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와, 책이 정말 많으시네요. 예전과 똑같아요. 늙어서 할 일이 책 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부럽습니다. 저는 요즘 업무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때 도연이의 시선이 책상 위의 서류철에 머물렀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선생님, 저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다. 서류철 사이로 하얀 종이 한 장이 살짝 보였다. 뭐, 죄송한데 저기 보이는 서류가 혹시 관공서 서류인가요? 나는 뭔지 몰라서 서류철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도연이가 본 것은 맨 위에 있는 하얀 종이었다. 받아들고 보니 혼인신고 접수증이었다. 그런데 신랑 이름에 박선호, 신부 이름에 이태희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당황해서 서류를 다시 봤다.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언제 이런 걸 했다는 거지? 선생님,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결혼 따위. 그 순간 박선호가 부엌에서 나왔다. 우리가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본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선생님, 뭘 보고 계세요? 이게 뭐야, 선호 씨? 이 혼인신고서 말이야. 박선호가 다가와서 서류를 봤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 그게 내가 언제 당신과 결혼했다고 그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당황스러웠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설마 내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은 건 아니겠지?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지난달에 뭘?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혼자 있기 외롭다고, 나이 들어서 혼자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박선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했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이 서류에 서명하신 걸 기억하세요?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분명히 내 서명이 있었다. 내 글씨체와 비슷했지만 뭔가 어색했다. 나는 기억이 안 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나 봐요. 박선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다. 도연이가 서류를 자세히 봤다. 이상하네요. 이 신고 날짜가 뭐가 이상해? 제가 보험회사에 다녀서 이런 서류를 많이 봐서 알겠는데 이 접수 도장의 날짜와 서류에 적힌 날짜가 다릅니다. 박선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럴 리가. 구청에서 실수한 걸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서명도. 도연이가 내 서명 부분을 가리켰다. 선생님이 평소에 쓰시는 글씨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선생님 글씨를 워낙 많이 봐서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박선호의 어색한 전화 통화들, 밤중에 나타나는 일들, 갈수록 깊어지는 잠, 그리고 기억이 끊어지는 일들. 선호 씨, 내가 박선호를 불렀다. 그가 나를 봤는데 평소에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다. 정말로 우리가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원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매일 외롭다고 하시면서 그런 게 결혼 이유가 돼?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가 불편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실례했네요. 아니야, 도연아. 조금만 더 있어. 괜찮아요, 선생님. 다음에 다시 올게요. 도연이가 나가려는데 박선호가 갑자기 말했다. 혹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도연이가 돌아봤다. 네. 선생님 일이니까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선호의 표정, 말투,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다. 도연아, 내가 도연이를 불렀다. 내일 한 번 더 와줄 수 있어? 도연이가 박선호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꼭 올게요. 그가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선호와 나 두 사람만 남은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도연이가 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박선호는 더 이상 평소의 따뜻한 미소를 짓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다. 마치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선생님, 그가 혼인신고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제자분이 오셔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선생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내가 언제 원했다고 그래? 기억 안 나세요? 한 달 전쯤에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기 너무 외롭고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돌봐줄 거냐고.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라도 가족이 되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요즘 기억력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까먹을 리가 없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내가 서명한 기억은 없어. 그때 많이 피곤해 하시면서도 서명해 주셨어요. 제가 구청까지 모시고 가서 직접 했는데 언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선생님이 오후에 낮잠 자고 일어나신 후였어요.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된다. 요즘 오후 낮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몽롱해서 정신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선호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동의했나요? 박선호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자주 아프시고 저는 그냥 선생님을 돕고 싶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 되면 병원 일이나 각종 서류 처리할 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굳이 결혼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일단 이 서류는 무효로 하고. 선생님, 박선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다. 이미 접수된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상태가 혼자 지내기엔 너무 위험해요. 무슨 소리예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잖아요.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시고, 약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 이런 상태에서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실제로 요즘 기억이 자주 끊어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될까?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선생님께 해가 될 일은 절대 안 해요. 박선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날 저녁부터 박선호의 태도가 더욱 이상해졌다.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가 평소보다 큰 찻잔에 차를 가져왔다. 색깔이 평소보다 더 진했고 냄새도 달랐다. 이게 뭐예요? 몸에 좋은 한방차예요.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불면증에도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나는 찻잔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봤다. 확실히 한약 냄새가 났다. 좀 써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도 충분한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 그런 말을? 지난번 병원 갔을 때요. 선생님이 깜빡였나 봐요. 정말 그런 말을 들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요즘 병원에 갔던 것도 가물가물했다.
이 차를 마시면 깊이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훨씬 개운하실 거예요. 나는 망설였다. 찻잔 바닥에 또 하얀 가루가 보였다. 완전히 녹지 않은 것 같았다. 이게 뭐예요? 바닥에 있는 거. 아, 꿀을 넣었는데 잘 안 녹았나 봐요. 저어드릴게요. 박선호가 숟가락으로 저어줬지만 여전히 가루가 남아 있었다. 선생님, 빨리 드세요. 식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의 목소리에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다. 평소의 부드러운 권유와는 달랐다. 나는 한 모금 마셔봤다. 정말 쓰고 이상한 맛이었다. 뭔가 약맛 같기도 하고 흙맛 같기도 했다. 다 드셔야 해요. 너무 써서 못 마시겠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참으셔야죠.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박선호가 계속 재촉했다. 마지못해 나는 차를 다 마셨다. 그런데 이상했다. 차를 마시고 나서 30분도 안 되어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졸음이었다. 선생님, 피곤해 보이세요. 일찍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응, 그런가 봐. 머리가 무거워져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다. 박선우가 나를 부축해서 침실로 데려갔다.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까지 깨지 마시고요. 네. 나는 침대에 눕자마자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보니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난 것이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했다. 선생님, 일어나셨네요. 아침 겸 점심 준비했어요. 박선호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몇 시예요? 11시 조금 넘었어요. 정말 깊이 주무셨네요. 왜 안 깨웠어요? 충분히 주무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그리고 어젯밤에 선생님이 깨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기억 안 나세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늦게까지 재우라고 하셨는데 또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그날부터 박선호는 매일 저녁 그 쓴 차를 가져왔다. 그리고 매번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 깊이 주무셔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 차를 마시고 나면 항상 깊이 잠들었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났다. 그리고 전날 저녁에 기억이 거의 없었다. 선생님, 어제 저녁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매번 이런 식이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대화들, 내가 했다는 말들, 내가 동의했다는 일들. 어느 날은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저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기억 안 나시는군요. 걱정이에요, 선생님. 박선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기억력이 나빠지시면 정말 위험해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치매? 나한테? 그 순간 모든 것이 두려워졌다.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걸까?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이상했다. 책을 읽을 때나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직 박선호와 관련된 일들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차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늘은 차 안 마실래요. 왜요? 몸에 좋은데. 그냥 안 마시고 싶어요. 선생님, 요즘 불면증이 심하잖아요. 이 차를 안 마시면 밤새 못 주무실 텐데. 괜찮아요. 박선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인데.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그는 차를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나타났다. 선생님,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이번에는 작은 컵에 물과 함께 하얀 알약을 가져왔다. 이게 뭐예요? 수면제예요. 차 대신 이걸 드시면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수면제는 왜? 선생님,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의사가 처방해 준 거예요. 언제 의사가? 지금까지 제가 대신 받아왔어요. 선생님이 병원 가는 걸 힘들어 하셔서 또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 정말 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나빠진 걸까? 결국 나는 그 약을 먹었다. 그리고 또 깊이 잠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였다. 깨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약 때문인지 의식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희미하게 박선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네, 곧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내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분명 전날 밤에는 제대로 닫아뒀는데, 이제 확신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나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같았다. 박선호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는 별다른 대화 없이 밥을 먹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선생님, 오늘도 차 준비했어요. 식사를 마치자 박선호가 어김없이 그 쓴 차를 가져왔다. 평소보다 컵이 더 컸고 차의 색깔도 더 진했다. 오늘은 특별히 진하게 우렸어요. 선생님이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나는 찻잔을 받아들고 바닥을 봤다. 역시나 하얀 가루들이 완전히 녹지 않은 채 가라앉아 있었다. 선호 씨, 이 가루가 정말 꿀이에요? 네, 몸에 좋은 천연 꿀이에요. 그의 대답은 여전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듯이. 그런데 꿀이 이렇게 안 녹나요? 오래된 꿀은 그럴 수 있어요. 빨리 드세요. 식으면 효과가 없어져요. 그가 재촉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이 차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다. 꿀이 아닌 다른 것이.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박선호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마시지 않으면 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것 같았다. 나는 차를 입에 댔다. 역시나 쓰고 이상한 맛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더 쓰고 더 진했다. 마치 약을 잔뜩 탄 것 같은 맛이었다. 한 모금을 삼키자 즉시 어지럼증이 왔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강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선호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들렸다.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무거워졌다. 좀 이상해. 피곤하시니까 그래요. 조금 더 드시고 푹 주무세요. 나는 찻잔을 더 기울였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였다. 이대로 다 마시면 안 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이미 몸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런데 그때 박선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깐만요. 전화 받고 올게요. 그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나는 재빨리 결정했다. 남은 차를 마시지 않기로.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찻잔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잔이 기울어졌다. 차가 바닥으로 쏟아질 뻔했다. 안 돼, 증거가 없어져. 어떻게든 찻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다행히 컵 안에 차가 절반 정도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하얀 가루가 섞인 차 몇 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선생님, 전화 끝났어요. 박선호가 돌아왔다. 내가 차를 다 마시지 않은 것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왜 안 드셨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래도 다 드셔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 그가 다가와서 찻잔을 내 입가에 댔다. 억지로 마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싫어요. 선생님, 제발 협조해 주세요. 그 순간 나는 박선호의 진짜 얼굴을 봤다. 평소에 친절한 간병인이 아닌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도와줘. 나는 간신히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 마지막 한 모금만 더. 박선호가 강제로 차를 마시게 하려는 순간 나는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반쯤 꿈을 꾸는 상태 같았다. 이제 끝났어. 박선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 같았다. 네,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내일이면 다 끝날 거예요. 내일이면 다 끝난다? 무엇이 끝난다는 거지? 걱정 마세요. 자연사로 보일 거예요. 나이도 많고 원래 몸이 안 좋으셨으니까. 자연사? 내가 죽는다는 뜻인가? 공포가 엄습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누워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보험금은 언제쯤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한 달 정도 후에. 네, 알겠습니다. 보험금? 내 보험금을 노린 거였구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 일만 끝나면. 네, 다음 타겟도 이미 정해놨어요. 다음 타겟? 나 말고도 다른 희생자들이 있다는 뜻인가? 박선호는 한참 더 통화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내 방으로 와서 나를 내려다봤다. 선생님, 아직 깨어 계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일이 잘 풀렸다는 만족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깼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다. 선생님,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김도현이었다. 여기 있어요.
간신히 대답했다. 목소리가 가늘고 떨렸다.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박선호 씨는 어디 갔어요? 도연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찻잔을 봤다. 이게 뭐예요? 차가 이렇게 그냥 놓여 있고. 그가 찻잔을 자세히 봤다. 바닥에 가라앉은 하얀 가루를 발견한 것이다. 선생님,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도연아, 도와줘. 나는 간신히 말했다. 어젯밤의 일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도연이가 나를 부축해서 일으키려는데 그때 박선호가 들어왔다. 도연 씨? 언제 오셨어요? 아, 선생님, 안부 여쭤보러 왔는데. 선생님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요. 박선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병원은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아니에요. 확실히 이상해요. 이 찻잔도 그렇고. 도연이가 찻잔을 가리켰다. 이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냥 차인데 뭘 확인해요? 박선호가 찻잔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도연이가 먼저 챙겼다. 혹시 모르니까요. 일단 선생님부터 병원에 모시고 가죠. 저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도연이는 단호했다. 그리고 나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도연이는 찻잔의 내용물을 분석 의뢰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다.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요. 도연이가 심각한 표로 말했다. 차 안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것도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로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선호는 나를 서서히 독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치사량의 수면제로 끝내려고 했던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차를 다 마셨다면, 그리고 도연이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도연이가 말했다. 나도 동의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도연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가 궁금했다. 박선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다. 도연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자. 뭐요, 선생님? 박선호가 정확히 뭘 노리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도연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도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요. 우리는 작전을 세웠다. 도연이가 박선호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본색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박선호가 평소처럼 집에 왔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아마 내가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도연이가 와서 병원에 갔어. 갑자기 왜요? 몸이 안 좋으셨나요? 박선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 검진이었어. 나는 일부러 태어난 척했다. 박선호가 안심하도록. 다행이네요. 그런데 도연 씨는 언제 가셨어요? 조금 전에 갔어. 그런데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고. 뭐요? 나한테 혹시 보험 들어둔 게 있냐고. 박선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금세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다. 보험료? 왜 갑자기? 자기가 보험회사에 다니니까 혹시 내가 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군요. 박선호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도연이가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선호 씨도 계시네요. 도연 씨, 어서 들어와요. 도연이는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더니 박선호를 향해 말했다. 박선호 씨, 죄송한데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보험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선생님이 현재 가입하신 보험이 있나요? 박선호가 잠깐 망설였다. 글쎄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어서. 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혹시 모르게 보험료를 더 내고 계실 수도 있고 혜택을 못 받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선호의 반응이 이상했다. 왜 거부하는 걸까?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 선생님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시면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박선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건 당연히 가족분이 받으시겠죠. 가족분이요? 딸분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박선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회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 명의로 된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최근에 가입하신 뭐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최근에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수익자가 딸분이 아니라 다른 분으로 되어 있어요. 도연이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보세요. 여기 수익자란에 박선호라고 적혀 있어요. 나는 그 서류를 받아봤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된 보험 계약서였는데 수익자는 박선호였다. 보장 금액은 2억 원이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박선호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선생님, 이건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어요? 선생님이 혼인신고를 하실 때 같이 했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요? 도연이가 끼어들었다. 맞다, 그거 말이에요. 혼인신고건 말이에요. 제가 구청에서 확인해 봤는데 신고 날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해? 신고 날짜와 실제 접수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서명도. 도연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선생님이 평소에 쓰시는 서명이고 이게 혼인신고서에 있는 서명인데 좀 다르지 않아요? 나는 두 서명을 비교해 봤다. 확실히 달랐다. 혼인신고서의 서명은 내 것 같지만 뭔가 어색했다. 그리고 이 보험 계약서의 서명도 마찬가지예요. 박선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박선호 씨, 진실을 말해주세요.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을 어떻게 속인 거예요? 박선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평소의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속였다니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동의하신 일인데. 동의요? 수면제를 타서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에 서명을 받은 게 동의예요? 증거가 있어요? 박선호가 오히려 당당하게 반박했다. 선생님이 직접 하신 일인데 지금 와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속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내 신뢰를 얻고 서서히 나를 조종하고 마지막에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것이다. 박선호 씨,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간병인으로 들어온 것도, 나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도, 위조로 결혼 신고를 한 것도, 보험에 가입시킨 것도 모두 다 계획이었죠? 박선호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이 증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냐고요. 모든 서류에는 선생님 서명이 있고 모든 일은 선생님이 동의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아예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고 보험도 유효해요. 당신, 선생님, 나이도 많으니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딸도 외국에 있고 아무도 선생님을 돌봐줄 사람 없잖아요. 그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도연이가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박선호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말해두는데 이런 일은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뒤에 조직이 있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거예요. 조직?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때 도연이가 미소를 지었다. 박선호 씨,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요? 지금까지의 대화가 다 녹음됐어요. 도연이가 휴대폰 녹음 앱을 보여줬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박선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지금 당신이 한 말들, 위협한 것들, 조직 이야기까지 모두 다 증거로 남았어요. 그건 불법 녹음이에요. 아니에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녹음입니다. 도연이가 즉시 112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보험 사기와 독살 미수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박선호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도연이가 막았다. 어디 가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그렇게 우리는 경찰이 올 때까지 박선호와 함께 앉아 있었다. 더 이상 그는 친절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저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기꾼일 뿐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수상한 전화들, 밤중의 행동들, 점점 강해지는 수면제, 기억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쯤이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의정부경찰서 강력팀 박경호 형사와 동료 한 명이 들어왔다. 박경호 형사는 40대 초반의 듬직한 인상이었다.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도연이가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고 나는 박선호가 나에게 한 일들을 차근차근 증언했다. 녹음 파일과 차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 분석 결과, 위조된 혼인신고서와 보험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다. 박선호는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다. 저는 그냥 선생님을 돌봐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일은 선생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특히 차에서 검출된 고농도의 수면제는 결정적이었다. 박선호 씨,
이 수면제는 어떻게 구하셨죠? 박경호 형사의 질문에 박선호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하지 않으실 거면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네요. 박선호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 나를 한번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 일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위협적인 말을 남기며 그는 경찰차에 탔다. 박경호 형사가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일단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선호 뒤에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직이요? 네, 최근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 사건들이 여러 건 접수됐어요. 수법이 비슷해서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결정적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실감했다. 만약 도연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 차를 다 마셨다면,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도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그냥 아직 실감이 안 나네. 일단 오늘 밤은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같이 있겠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정말 고마워.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석 달 동안 내 옆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던 박선호가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도연이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혹시나 해서 같이 있어준다고 했다. 새벽 3시쯤 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박선호가 새벽에 나타나곤 했던 그 시간이었다.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캐나다에서 걸려오는 전화였다. 수민이었다. 엄마, 왜 이 시간에 안 주무세요? 시차를 계산하면 수민이 쪽은 오후였다. 응, 잠이 안 와서. 엄마, 큰일 났다는 연락 받았어요. 김도연 선생님한테서요. 아, 도연이가 수민이에게 연락했구나. 걱정 많이 했죠? 당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무섭네요. 수민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 엄마,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이미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오지 마. 안 돼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돼요. 내일 당장 출발할게요. 수민이는 단호했다. 사실 나도 딸이 옆에 있어주면 든든할 것 같았다. 그래, 그럼 조심히 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박경호 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박선호가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배우 조직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했어요. 정말요? 네, 이들은 전문적으로 독거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보험 사기를 저질러 왔어요. 병원 내부자까지 매수해서 환자 정보를 빼돌리고 간병인이나 가정도우미로 잠입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끔찍한 이야기였다. 그럼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건가요? 네, 지난 2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5명의 독거 노인이 사망했어요. 모두 자연사로 처리되었지만 이제 재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명이나. 나도 그중 하나가 될 뻔했다. 선생님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경호 형사의 말에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다행이면서도 슬프고 무섭기도 했다. 그날 오후 도연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다. 선생님, 혼인신고와 보험계약 모두 무효 처리됐어요. 정말? 네, 위조로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박선호가 선생님 명의로 만든 모든 서류들도 취소됐어요. 이제야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혼자 계시기 불안하실 텐데. 수민이가 내일 들어와. 당분간 같이 있을 거야. 다행이네요. 그래도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시는 건 어떨까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분간은 괜찮아. 아직은 남에게 의존하기 싫어. 이번 일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사흘 후 수민이가 도착했다. 엄마. 공항에서 수민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잘못이 아닌데. 그 나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수민이는 1달간 휴가를 내고 나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1년에 2번은 꼭 한국에 올 거라고 약속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매일 영상통화 하자고요. 그래,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수민이와 도연이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안전해요. 박선호를 포함해서 조직원들 모두 구속됐어요. 도연이가 말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타겟 리스트도 발견되어서 해당 분들께는 모두 안전 조치를 취했고요. 다행이야. 더 이상 피해자가 없어서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제가 하루만 늦게 왔다면. 도연이의 말에 수민이가 끼어들었다. 도연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엄마를 살려주셔서.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된 거죠.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무서웠던 지난 며칠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1달 후, 수민이가 다시 캐나다로 떠날 때가 됐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응, 이제 괜찮아. 걱정 마. 매일 영상통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요. 알았어. 도연 선생님도 자주 와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혼자 있지 마세요. 수민이를 공항에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딸이 있고 도연이 같은 제자가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지난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시간이었다.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이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었다.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박선호가 타준 그 쓴 차들,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들, 밤중에 몰래 뒤지던 서류들. 모든 것이 내 목숨을 노리는 함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 가장 친절한 얼굴 뒤에 가장 악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인간의 선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도연이가 없었다면, 수민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제 나는 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잠들지 못한 밤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다. 그 마지막 밤 차를 다 마시지 않고 남겨둔 것이 내 목숨을 살렸다. 때로는 깨어 있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겠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내가 이 끔찍한 경험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랫동안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맑고 따뜻한 아침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지금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적고 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이 자리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물론 이제는 내가 직접 끓인 차다. 박선호와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중형을 받았다. 박선호는 특수사기와 살인 미수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조직의 우두머리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저지른 범죄의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전국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나는 단지 그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운이 좋았다. 살아남았으니까. 도연이는 여전히 자주 찾아온다.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지난주에도 아내와 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도연이의 딸은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나를 할머니라고 부른다. 그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할머니, 또 무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한다. 아직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괜찮아. 할머니는 이제 강해졌거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지켜주고 있어. 정말 그렇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수민이는 약속대로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매일 영상통화를 한다. 시차 때문에 때로는 새벽이나 늦은 밤이지만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없죠? 수민이는 아직도 걱정이 많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그냥 걱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돌봐주려고 한다. 괜찮아, 걱정 마. 엄마는 이제 똑똑해졌어. 정말 그렇다. 이제 나는 함부로 누군가를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은 아니다. 다만 조금 더 신중해졌을 뿐이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간병인을 구했다. 이번에는 여성이고 도연이가 직접 확인해준 믿을 만한 업체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박 여사라는 분인데 60대의 다정한 할머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투명하다.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하고 늘 밝고 솔직하다. 선생님,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박 여사는 항상 내 의견을 먼저 묻는다. 박선호처럼 일방적으로 뭔가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차를 혼자 끓여 마신다. 남이 끓여준 차는 웬만해서는 마시지 않는다. 작은 습관의 변화지만 나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고 지나쳤는데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더 자주 묻는다. 특히 나와 비슷한 독거 노인분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태희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 조심하게 됐어요. 김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 내 경험담을 들은 후 동네 분들 모두 간병인이나 도우미를 구할 때 훨씬 신중해졌다고 한다. 가끔 박경호 형사가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한다.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이상한 일은 없고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나저나 선생님께서 용기 내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비슷한 사기단들이 몇 개 더 검거됐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다. 내가 겪은 끔찍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니.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사건 이후 한동안은 집중이 안 되어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독서를 즐긴다. 특히 추리소설을 좋아하게 되었다.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고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어제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다.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또 다른 제자가 찾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여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수정아, 어떻게 도연이 오빠한테 선생님 이야기 듣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 아이는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법적인 조언도 해주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선생님처럼 용기 있게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세상이 조금씩 나아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겪은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나는 일기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다. 좋았던 일, 감사한 일, 가끔은 걱정되는 일들까지. 글로 쓰고 나면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밤에 잘 잔다. 예전처럼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 물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한다. 박선호가 나타나서 또 차를 권하는 꿈을 말이다. 하지만 꿈에서도 나는 이제 거절할 줄 안다. 안 마셔. 나는 이제 당신을 믿지 않아. 꿈속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생각한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하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소중한 사람들의 진가를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내 안에 숨어 있던 강함을 발견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기도 한다. 내일 수민이가 또 영상 통화를 걸어올 것이다. 도연이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올 예정이다. 박 여사는 내일 아침에도 환한 미소로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할 것이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가장 친절한 얼굴 뒤에 가장 악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선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잠들지 못한 밤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 참 아름답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70세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